어저께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렀습니다. 어저께가 아니라 7월 20일 날 불렀죠. 7월 20일 날 부르고 토요일이요. 네, 토요일 날 불렀죠. 토요일 날 부르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관련돼서 보고를 좀 늦게 했습니다. 이유는 뭐 일견 이유가 없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돼서 소환을 했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상태다. 근데 그것이 계속 지휘권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이 결과만 보고 받을 뿐 뭐 처음부터 보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저녁 무렵부터 이 명품백, 파우치백과 관련돼서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2차 소환, 3차 소환이 참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설득했고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뒤늦게 이 명품 파우치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보고를 했다. 그러므로 이원석 검찰총장은 뒤늦게 중간에 보고를 받은 셈이 됐다. 이것은 이제 패싱했다 안 했다 뭐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오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가서 사과를 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과를 했다라고 기사에 나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서초동 얘기니까.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네네. 어쨌든 진짜 정무 감각은 제로구나. 음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네. 혐의가 크게 두 개란 말이에요. 네.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이른바 디올 파우치, 그 두 가지 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검찰의 결론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은 불기소예요. 네. 혐의가 없어요. 네. 혐의가 없는 게 첫 번째로 네. 디올 파우치 관련해가지고는 네.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법은 죄형 법정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네.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 행위가 법에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네. 이런 행위는 이렇게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네. 처벌하지 못해요. 네. 그게 죄형 법정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디올 파우치 관련해서는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법에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그 방송 나가가지고 네. 그 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네. 야, 민주당 의원들 참 바보다. 네. 나 같으면 내가 민주당 의원이라면 제일 먼저 의안 발의하겠다. 어떤 의안 발의하느냐?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 그래서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그런 디올백 같은 디올 파우치 같은 것들을 선물을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도 처벌하는 규정 만들겠다. 그러면 한 방에 뜨는 거 아니야? 그거 어렵지도 않은데. 소급이 가능한가요? 소급은 안 돼요. 소급은 안 되는데 없었으니까 입법의 흠결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기 배우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만들겠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네. 방송 끝나고 나서 박수현 의원이 저한테 딱 오더니 정 변호사 이미 다 발의했어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발의했대요? 발의했대요. 발의하고 이제 근데 왜 통과 안 시킨지 모르겠어. 빨리 통과를 갖다가 그렇지. 시키지. 아니, 발의하면 무조건 통과지 뭐. 지네들이 왜 그 생각만 있으면 통과시키는 건데 왜 그걸 안 해?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그러한 그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라고 하는 것은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법으로는 개정되기 전에 지금 법으로는 김건희 여사를 형사 처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에서도 알고 있네.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이야기해봤자 목만 아파. 중요한 건 뭐냐면 도이치모터스인데 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 지난주에 멸콩에서도 다뤘었잖아요. 네. 정청래와 이성윤 간의 네. 그 갈등 알력. 그런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네. 2020년 2월 17일에 뉴스타파에서 의혹을 제기해요. 네. 어떤 의혹을 제기하느냐. 네.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네. 장외에서 매수하고 주가를 조작하고 사모펀드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
대대적으로 그 뉴스타파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9월 29일에는 KBS에서 시사기획 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 아예 이런 의혹들을 싹 정리를 갖다가 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뉴스타파 심지어 KBS까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의혹을 쫙 제기하고 정리하고 그랬으면 검찰이 그거 받아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받아먹었어요. 왜요? 근데 그때 모르겠어. 그때 중앙지검장이 누구냐. 그 이름도 유명한 이성윤 검사장님이시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성윤 검사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김건희 여사를 소환이라도 했습니까? 소환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 이성윤 보고 야, 그 도대체 도이치모터 수사가 왜 이 모양이냐? 왜 개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성윤이 볼멘 목소리로 아니 검찰총장 마누라를 검찰총장 사모님을 소환하는 게 이렇게 쉬운 줄 아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네. 쉽게 말하면 혐의가 있으면 아니 검찰총장 부인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 부인은 고사하고 대통령 영부인도 소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2020년도 이때는 뭐냐면은 네. 윤석열 그 검찰총장은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 잘됐다. 윤석열 힘을 빼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엿먹이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이 사건 수사해가지고 아주 그냥 밟아버려야지. 만약에 그때 밟았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하고 있겠습니까? 못했잖아요. 못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제가 봤을 때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이성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네.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갖 보고를 다 받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소환조차 못했어요. 네. 근데 대통령 영부인을 소환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검찰총장 사모님을 소환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거야 검찰총장 사모님은 쉽죠. 쉽죠. 대통령 부인보다요. 그런데 이성윤은 네. 검찰총장 사모님이라 어려워서 소환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지금 검찰은 대통령 영부인 소환한 거잖아요. 네. 소환해가지고 조사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게임 끝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데 왜 이창수 검사장은 그냥 그 검찰청사 중앙지검으로 부르고 네. 그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 한 번에 딱 서기만 하면 그럼 사실 저는 게임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면 뭐 더 이상 영부인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무슨 더 의혹을 제기하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공격하면 저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이성윤이 중앙지검장 1년 반씩이나 했는데 아무런 혐의도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게임 끝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제3의 장소에서 수사한다라고 하고 그게 검찰총장하고 중앙지검장하고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일대로 해놓고 지금 민주당에서 욕먹는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전 참 이런 부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저도 뭐가 안타까우냐면 민정수석이에요. 민정수석을 새로 신설할 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민정수석실 밑에 법률비서관이 있죠. 네네. 법률비서관이라는 것은 대통령실에 대통령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의 어떤 법률적인 조언을 하는 것도 법률비서관의 역할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민정수석은 국민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국민들의 소리는 뭐냐면 그거 죄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소환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수사는 끝내야지. 수사를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가 국민들의 눈높이 아니었을까요? 네네. 그 지금까지 계속 되돌아오는 사설이라든지 보수 정론지의 사설들도 다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목소리로. 최근에 강창호 논설위원도 공개로 끝내라. 공개해서 소환해라 라는 칼럼도 썼고요. 그러면 그런 정론지들이 그런 흐름이라는 거를 민정수석이 다 파악했을 테고 또 법률비서관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한정화 검사 출신의 김주현 민정수석도 검사 출신이고 그러면 한 방에 공개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야 되는 자리가 민정수석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만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안 되고 지금 변호사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는 검찰에서 부르지도 않아요. 민주당에서 부르라고 이야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되니까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정쟁의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영부인이라고 한 자리는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자리다. 이런 데는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내가 아무리 죄가 없고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걸 해야 되니까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 네.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그리고 또 황당한 건 누구냐면은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에요. 황당해요. 아니 일이 이렇게 됐으면 네. 그러면은 본인이 패싱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묻어뒀어야지. 네. 그냥 만약에 제가 검찰총장이면요 밑에 있는 중앙검사장이 나 패싱하고 김건희 여사 제3의 장소에서 소환해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분명히 중앙지검장한테 지시를 했어. 당신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해서 수사를 갖다가 하시오. 몇 번을 지시를 했어. 네. 그런데 그 지시 멀뚱멀뚱 듣고만 있던 중앙지검장이 내 뜻에 반대되는 그러한 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 언론에 나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라고 그랬다. 네. 속으로는 아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네. 막 했을지라도 네. 속으로는 막 ABC 막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할지라도 네. 겉으로는 네. 그게 검찰 조직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게 시켰다. 내가 하라고 그랬다. 네. 어쨌든 그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참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정무적 판단 너무너무 혹이에요. 물실 혹이었는데 그렇죠. 진짜 잃어버릴 수 없는 혹이었는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정청래가 네. 이성윤 의원 보고 당신 수사 도대체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그냥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네. 근데 이 기회를 놓친 게 너무나 안타깝고 그다음에 놓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런 거 가지고 검찰총장하고 중앙지검장하고 이런 식으로 대립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주냐면 뭔가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나쁜 뉘앙스를 갖다 주기 때문에 그렇죠. 참 어제 오늘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형식의 내용을 지배한다고 마치 뭔가를 덮으려는 것, 그러니까 네네. 죄가 있는데 덮으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게 참 이 사람들 정말 일할 줄 모르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 공개해서 한 방에 딱 끝하고 불구속하고 불기소 이거는 뭐 제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건 너무 자명하니까요. 네네. 이렇게 끝났으면 됐을 텐데 하고 안타까워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비공개를 무슨 황제 수사다 운운하는 것도 참 볼썽사납습니다. 왜냐하면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그때 비공개 소환을 처음으로 또 했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권의 하나였던 인권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모멘텀이다 네네. 하면서 앞으로 이런 기준으로 계속 비공개가 관행이 돼야 된다. 한겨레 신문 사설도 그랬고 민주당 논평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 비공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은 비난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게 인권을 부르짖고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에 대해서 칭송을 했다면 내로남불하는 것도 전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네. 사실은 성남 FC 사건 때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네. 뭐 했냐면은 서면 조사했어요 그때. 네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 이재명 대표 성남 FC 사건 때 서면 조사했으니까 뭐 이래도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다음 정경심 때 이랬으니까 이래도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네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이나 조국당이나 뭐 50보 100보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좀 차이가 있는 차별이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의 성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현석 검찰총장의 처신도 사실은 그렇게 깔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불만이 있다 그러면 떳떳하게 내가 사실 너무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사표를 던지든지 아니면 내가 했다라고 모든 것에 책임을 자기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그냥 저런 모습은 사실 검찰총장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도 동의합니다. 김동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네네. 김동연 얘기가 나오는데 조례안을 갖고 사실 그러니까 경기도 민주당 의원들이
좀 반란 같은 걸 일으켰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네네. 이유는 이거죠. 비서실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지사 비서실을 행정감사를 하는 내용인데 친문들이 대거 기권을 하거나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전체 이 숫자를 투표를 보니까 그러면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경기도 의회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그래서 통과가 됐고 지금 김동연 지사는 공포를 했는데 내용인즉슨 이재명을 표적 삼는 게 아니냐. 이 비서실이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이제 뭐 안전행위원회의 심야 감사를 받고 있어서 이게 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동연 지사는 통과시켰고요. 네네. 김동연 지사를 생각하면 사실 이 문제는 참 애매하게 표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국정감사에서 내가 왔는데 이미 감사를 한 걸 보니까 이 법카와 관련돼서 뭐 몇 건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네네. 이 표현을 갖고 또 민주당이 완전히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도 어쨌든 김동연이 뭐 비서실 옛날 그 법카와 관련된 증거를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자신한테 불똥이 또 튀지 않게끔 또 거리를 두는구나.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쭉 그 김동연 지사의 행보를 보시면서 드시는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뭐가요? 왜냐하면 만약에 음. 지금 경기도 지사가 김동연이 아니고 김은혜였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문제가 훨씬 더 빨리 끝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법인카드 같은 기록들이 다 어디에 남아있겠습니까? 경기도에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북송금 관련된 온갖 자료들이 다 어디 남아있겠습니까? 경기도에 남아있을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사가 바뀌면 지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그 스태프들도 다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스태프들이 모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싹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온갖 지금 일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그러한 자료들이 우수수수수 나와가지고 지금 훨씬 더 일하기가 편했을 것이 아닌가. 저는 지난번에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한테 진 것이 너무 안타깝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뼈 아프죠. 네네. 그런데 이재명이 김동연을 택한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다고 하더군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네네. 뭐 전해철이니 뭐니 뭐 다 정치인들이고 정치인들은 뭐죠? 빚진 사람들이 많아요. 네네. 자기가 챙겨줘야 될 사람들. 근데 김동연은 정치인은 아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부총리였고 아주대학교인가요? 네네. 아주대학교 부총장인가요? 총장도 하고요. 네네. 뭐 이런 그 이력을 봤을 때 홀홀 단신일 수가 있다. 문제는 경기도에 워낙 많은 사람들을 내리꽂았다는 거예요. 네네. 산하기관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김동연한테 약속도 받았지만 건드리지 마라는 약속도 받았지만 김동연은 자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거다. 네네. 그래서 많이 교차를 안 할 거다. 그리고 이런 온갖 그런 그 증거들을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은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으로 김동연을 택했다고 하더군요. 네네. 뭐 그건 나쁜 계산은 아닌데 문제는 김동연의 반란, 언제 이 사람이 배반을 할까? 이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기사만 나오면 바로 이게 김동연의 또 다른 수가 아니냐. 네네. 뭐 계속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가 김동연 후보를 찍었다라기보다 일단은 그때 지난번 그 지방선거는요. 네네. 대선 직후였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재명 대표의 힘이 쓸 때가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그때는 그 대선에서 패배한 그 당시 여당의 후보였을 뿐인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아직 그 팬덤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래라. 만약에 지금 공천한다고 그랬으면은 김동연이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전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후년에 2026년에 또 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현 지사에게 공천을 줄까?
저는 100% 장담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박용진 보고 박용진도 공천 걱정 안 하는 그러한 당이 민주당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박용진이 공천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안 줄 거니까. 네. 마찬가지로 김동연은 내가 현직 지사고 이제 초선인데 재선 뭐 이런 거 그냥 위해서라도 제일 그 쉬운 게 나 공천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꿈을 깨야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김동연이 그 경기도 지사인데 경기도는 뭐 서울시만한 그러한 그 지방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인구는 더 많고 물론 서울은 특별시이고 우리나라 경제 모든 분야의 중심이니까 서울시장하고 뭐 이렇게 더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서울시장에 비견할 만한 맞먹을 만한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사람도 더 많고요. 그다음에 점점 많아지고요.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 지사하다가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왜 못해?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경기도 예산도 굉장히 크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또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이렇게 또 그 뭐 풀도 많을 거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김동연 지사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눈에 가시 같은 그런 대안마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동연 지사도 보면 저는 뭐 능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높이 평가는 안 하지만 묘하게 뭐랄까요 대차게 대항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꿍꿍이가 없는 것도 아니면서 자신이 야금야금 자기의 포지셔닝을 취한다? 이런 네네. 느낌은 좀 받아요. 네네. 예를 들자면 친문의 망명지를 제공했다. 이것도 유의미하거든요. 네. 당연히 이재명이 가장 싫어할 예를 들어서 전해철을 뭐 고문으로 받고 그다음에 친문이었다가 학살당한 사람들을 꽤 많이 받아들였어요. 뭐 산하 기관이나 혹은 비서실이나 보좌역에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역시 이재명한테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런 이 눈길을 갖게 만든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은 또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요. 뭐 어떤 거에 목소리를 높이냐면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돼서 황제 소환이라고 갑자기 끼어들어서 또 한마디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오늘 발언은 난 딱 이렇게 들었어요. 이 대선 행보와 관련돼서 비서실 행감 이것 때문에 개딸한테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갑자기 이제 딱 빠져나가는 그런 수로 김건희 여사 황제 소환도 한마디 딱 해서 희석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행보를 좀 보이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김동연 지사는 흑수저 출신이잖아요. 네. 상고 출신이라고. 그렇죠. 상고 출신인데 행정고시 붙었는데 그것도 재경직 붙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재무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서울대 법대 서울대 상대 출신의 그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행정고시 수석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대를 못 나왔다고 자기가 수석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직을 돌았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갖다 하더라고요. 행시 수석을 했는데도. 기재부가 재무부가 그런 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무부에서 흑수저 출신 상고 출신인 김동연 사무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결국은 장관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까지. 부총리 장관, 그러니까 뭐 경제부총리 장관 그 부총리를 갖다가 한 거니까. 장관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이라고 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요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간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재무부 출신들한테 이야기 쭉 들어보면 김동연 그 당시 뭐 국장 뭐 장관 이런 그 김동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랫사람들 그냥 갈아버린대요. 그 다음에 이제 윗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잘하고. 그러니까 윗사람이 딱 일을 시키면은 일을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거야.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갈리는 거야. 어쨌든 그런 그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그냥 그 굉장히 생각이 많고 굉장히 이것저것 계산도 많고 저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스탠스를 앞으로 취할 것인지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동연이 그럴 때마다 사실 개딸들이 발끈발끈 하거든요. 전해철 영입했을 때도 이낙연의 길을 걷고 있느냐라고 욕을 먹었고, 또 지난번에 이재명 부부 법카 유용 발언에도 개딸들이 정말 다다다다 달려들어서 그렇게 험집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용할 땐 조용히 엎어져서 자기 할 일만 하다가 가끔 이렇게 자기의 그 뭐랄까요, 속내를 드러내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 유념해서 보긴 보는데, 우리나라에 징크스가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네네. 어떤 징크스가 있냐면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와 총리는 네네. 누구든 다 대통령 후보라고 입에 오르내리는데 네. 그 누구도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다. 옛날에 왜 구룡, 네네. 뭐 이수성부터 시작해서 네네. 구룡 얘기 나오는 잠룡. 잠룡, 구룡 얘기도 나왔고, 근데 그 구룡도 대개는 다 총리 출신이, 고건이라든지 네네. 이수성, 다 조순 뭐 이런 사람들 전부 총리였고 대통령 운운했지만 죄다 안 됐어요. 네네. 뭐 근데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지사 네. 뭐 남경필부터 또 이인재, 또 저기 이재명, 손학규, 네네. 뭐 이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대통령 후보 경선도 나가고 했던 사람들인데 단 한 번도 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원래 네네. 대통령 되기 힘들어요. 힘들죠. 뭐 누구든 힘들죠. 네네. 그래도 서울시장은 됐잖아요. 네네. 징크스 얘기를 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징크스 얘기를 하면, 미국 정치 얘기. 네네. 이번에 트럼프가 총을 맞았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징크스가 하나 있는 게 네네. 저주가 있어요. 테쿰새의 저주.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테쿰새의 저주라는 게, 테쿰새라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 추장, 인디언 추장. 근데 아주 전투를 치열하게 하고 죽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 테쿰새가 유언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 유언이 공짜로 끝나는 해에 나온 미국의 수장은 고의 내려오지 못할 거다. 네네. 이렇게 했는데, 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한 8명인가 9명이 모두 다 총에 맞아요. 모두 다. 뭐, 링컨부터 해서 네네. 다 공년의 시작. 왜 4년이니까 0, 4, 8, 2 이렇게 끝나잖아요. 네네. 끝나는 게 20년마다 한 번씩 네네. 돌아와요. 그게. 근데 되게 총에 맞았는데, 거기서 징크스를 깬 사람이 레이건이에요. 레이건이 총에 맞았긴 했는데 살아났거든요. 네네. 되게 총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그 테쿰새의 저주가 이번에 바이든이 공내에서 시작했어요. 2020년. 네네. 그래서 야, 이번 바이든은 어떻게 되는 거야 했는데, 원래대로라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었어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거긴 또 8년 징크스가 있잖아요. 네네. 8년을 계속 하는 거. 네. 그런데 바이든이 무사히 끝나나 보다 했는데 트럼프가 딱 총에 맞았어요. 그래서 와, 이게 테쿰새의 저주가 있기는 있구나. 뭐 객적은 얘기긴 하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으면 죽었겠네요. 그렇겠죠. 그때 고개 이렇게 돌렸으면 죽었잖아. 그렇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살았고. 그렇죠. 네네. 뭐 이건 다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 네네. 이렇게 돌아보면 그랬대더라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우리 김동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테쿰새의 저주 얘기까지 했네요. 해바라기님, 콩나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건 뭐 무슨 뜻? 바로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겁니다. 해바라기님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조금 일찍 문을 닫아볼까 합니다. 요것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 예. 지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네. 투표율이 나왔어요. 50%가 안 됐죠. 48.51%가 나왔는데,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네. 뭔가 전대라는 건 서로 싸우는 거 맞아요. 네네. 그리고 서로 당권 투쟁하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정당이 당권 투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당권 투쟁을 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아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그 생각을 견주어서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책적인 어떤 그런, 물론 꼭 정책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이런 생각에 대한 어떤 차이가 아니라 문자 왜 씹었어? 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패스트트랙 전화를 왜 그때 씹었어? 그것도 전화 씹은 얘기군요. 어찌됐든 왜 그걸 거절했어? 뭐 이런 이야기로 다 끝나버립니다. 거기다 오래간만에 보는 몸싸움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정당이 바뀌겠구나. 내가 투표를 하면 이렇게 바뀌겠지라고 희망하건 그런 당원들이 에휴 이 당 보남 안 하다 하고 투표를 안 했어요. 한 지난번보다 6%포인트 정도 떨어졌다고 하죠. 네네. 네네. 그 정도의 그 실망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네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이 네. 2021년도에는 몇 %였냐면 네. 45.36%였어요. 음흠. 이게 낮은 게 아니었어요. 네네. 그때까지 역대 최고였어요. 네. 그런데 45.36% 이전의 역대 최고가 몇 %였냐면 2014년 7월이었는데 31.7%였어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은 30%가 안 됐었던 거예요. 네네. 그런데 3년 전에 이준석 대표가 될 때 그때 뭐 돌풍 불었다 해가지고 투표를 엄청 올랐다라고 한 게 그게 45.36%였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해에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될 때 네. 그때 또 10%가 올라갔어요. 음흠. 그래서 55.10%로 김기현 대표가 그 투표율이었고 득표율은 김기현이 52.93%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팍 올라가다가 요번에 요만큼 꺾인 건데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 그 투표율이 최종적으로 48.51%가 집계가 된 건데 이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뭐 한동훈 캠프 측에서 제가 봤을 때 왜 65%를 잡았지?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된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2021년도에 45%, 그 다음번에 작년에 55%, 그러니까 이번에는 65%, 10%씩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 근데 그거는 너무 과한 목표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투표율 48.51%도 굉장히 높은 객관적으로는 투표율이다라는 전 생각을 하고, 다만 만약에 이번 같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렇게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제 생각에는 작년 투표율보다도 더 올라갔을 수 있지 않을까, 60%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하는데 48.51%라고 하는 투표율이 그렇게 낮은 게 아니고 굉장히 높은 것이다. 저는 그거를 그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내일 결정이 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저는 내일 결정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유는 제가 개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자꾸 조직표를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투표율이 지난번보다 좀 낮아졌다라고 한다면 바람을 일으키고 막 희망을 갖고 이런 사람들은 안 하는 거고, 실망감 때문에. 근데 뭐 어떻게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조직표들이고, 그러면 조직을 다진 사람이 유리할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지금 80만인데 40%, 그러니까 한 50% 근처 보면 40만입니다. 그러면 40만 중에 조직표는 한 10만 정도라고 대체로 예상을 해요. 그러면 이 10만이 고스란히 한 후보한테 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네네. 이를테면 원희룡 후보가 뭐 TK 쪽에 조직표가 많이 흡수될 거다. 나경원 후보는 수도권, 그런데 문제는 나경원 후보도 조직표가 없지 않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이 전대를 꽤 많이 지금 뛰어나왔고, 또 수도권 쪽에 표심이 나경원 후보한테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조직표가 갈려버린다. 네네. 그렇다면 바람 쪽이 더 유리한 게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패턴과 큰 차이 없을 거다라는 거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네네. 그 작년에는 100% 당원만으로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2021년 이준석이 당대표 됐을 때는 여론조사가 5대5였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이준석이 그 당원들한테 얻은 득표율이 얼마냐? 37.41%였어요. 네. 근데 그때 나경원 후보는 거의 41%를 갖다가 받았는데, 근데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은 58.76%, 그 다음에 나경원은 28.27% 해가지고 43대 37로 이제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저는 지금
이준석이 당원들한테 37.41% 얻었는데 한동훈은 그 몇 퍼센트나 얻을까? 최소한 이준석보다 10%는 아무리 낮게 잡아도 10%는 더 얻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뭐 한 47% 잡고 그 다음에 그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58.76%를 받았는데 한동훈은 최소한 60% 이상은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이 두 수치를 합치면 결국은 50%는 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 가장 바람직한 거는 투표율도 뭐 진짜 60% 이렇게 넘어가고 득표율도 한 60% 넘어가고 그래서 그야말로 어대한이구나 이러한 그 평가를 받을 만한 그 성적표를 받는 것이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어정쩡함 또 이게 뭐 윤심이 어떻고 뭐 한심이 어떻고 뭐 막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힘이 실려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했는데 결국은 투표율은 48.51% 나왔으니까 기대했던 것만큼은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결선 투표 갈 정도로까지 투표율이 저조할까? 제가 이제 객관적인 수치를 보니까 조금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내일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뭐 결과는 나와봐야 이제 또 알겠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 전대를 왜 치릅니까? 총선을 패배해서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 총선 패배를 어떻게든 딛고 새롭게 출발하려는 그런 그 탈바꿈,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한 그런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승복을 하고 이 당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네. 어쨌든 뭐 최종적인 결과 내일 나올 것 같으니까 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2등이 됐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나머지 세 사람 다 사실 차기 대권을 노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내가 유의미하게 패배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2등을 누가 하느냐도 참 중요하겠지요. 얼만큼 득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난 주말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슈 한 가지를 꼽아라라고 뭘 꼽겠습니까? 바이든 사태죠. 이게 바이든 날리면 했더니만 진짜 네, 바이든 진짜 날아갔어요. 물론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바이든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잦은 사퇴를 얘기를 하면서 동료 시민 여러분이라는 장문의 글을 남기면서 본인은 그 46대 대통령직을 끝으로 이렇게 정계를 은퇴하고 대신에 지금 현재 부통령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했습니다. 물론 지지한다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내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후보가 됩니다만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부통령 카밀라 해리스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이 사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그 토론회에서 결정타를 맞았죠. 이게 그렇죠. 이제 워낙 고령이시고 또 이게 약간 치매 증상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경도 인지장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그 대선 토론회를 보면은 이게 상당히 우리도 많이 차용을 하고 있긴 한데 후보들 한 2시간 동안 세워놓습니다. 그냥. 아하, 그럼요. 그래서 본인이 한 2시간 동안 서 있으면서 집중해서 토론할 수 있는지를 유권자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 그렇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이 건강상 문제가 있으면 바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마지막 토론회에서 바이든이 아주 허점을 보였죠. 뭐 트럼프가 이야기하는데 답변을 좀 제대로 못 한다든지 두리번 한다든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뭐 말을 잘 이어가지 못하든지 이래가지고 완전 지지율이 폭락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까지 그 부인인 질 여사가 끝까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 피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 그 맞아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총을 맞은 사람이 이 피가 철철 나는데 주먹을 불끈 쥐면서 파이트 싸워야 된다고 3번이나 그렇죠. 이야기하고 그것도 그 멋진 사진이 또 찍혀. 네네. AP. 네. 예. 그 퓰리처상 받은 네. 그 기자가 찍었다고 하는데 이러니까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이 야, 이 후보 바꿔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사퇴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바이든 그 트럼프 대통령과 또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트럼프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글까지 올리고 있는데요. 좀 흥미로운 것은 그 지난번에 있었던 CNN 그 TV 토론회가 있었던 곳이 조지아주 아틀란타 아닙니까? 거기를 배경으로 한 유명한 영화와 소설이 있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Gone with the Wind. 예. 바람과 함께 애틀란타에서의 TV 토론 이후에 정말 바이든 대통령이 날아가 사라지게 되어버렸다라는 점에서 이게 예전 그 애틀란타를 무대로 한 소설이 또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지만 또 아직까지는 그 선거가 시작도 안 된 상태인 그렇죠. 것이고 네. 마치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마지막 명대사 Tomorrow will be another day. 내일에 태양이 뜬다라고 했는데 미국의 47대 대통령 그 태양은 누가 될지 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의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사실 뭐 세계 경찰 국가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단순히 경찰뿐만 네. 아니고 경제 국가가 하죠. 지금 그 대통령 수락 연설, 트럼프 대통령 수락 연설에 중국이 직접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을 하면은 이게 관세가 많으니까 그것을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서 우회 수출을 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그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그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케이스에서도 관세를 100% 내지 200%를 물리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팔려면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이 이제 민주당 후보에서 낙마를 하면 그 부통령 지명자로 해리스가 뜨잖아요. 그렇죠. 해리스는 흑인 여성 출신이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지명한 사람이 벤스입니다. 벤스. 그렇죠. 벤스. 예. 벤스가 소위 말해서 그 백인 노동자 계층. 백인 흑수저. 백인 흑수저, 흑수저. 사실 해리스는요, 흑인 금수저입니다. 그렇죠. 네. 원래 그 해리스의 그 어머니, 해리스의 어머니는 인도계 출신인데, 그 인도는 카스트 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카스트 제도의 제일 상위 브라만 계급입니다. 브라만, 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지금 현재 부통령은 흑인계 금수저예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기가 막히게 39세의 그 그렇죠. 벤스를 기용했습니다. 이 야. 벤스야말로 힐빌리의 노래라는 그 책으로 유명해진 사람인데, 그렇죠. 예, 예. 힐빌리라는 그 동네 이름이 소위 말해서 그 중부의 그 산맥 지역에 사는 백인 저소득 저학력자 노동자 계층을 말하는 거죠. 이른바 그래서 러스트벨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미국에서 차 팔려면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요. 백인 노동자 계층이 그 자동차 공장. 그렇죠. 이게 많이 그 노동자로 일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그 큰 건물 지을 때도 상징적인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을 때도 그 아일랜드계 노동자들이 그 높은 철골 구조물에서 사진 찍은 거 있어요. 그렇죠. 상징적인 예, 예.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워싱턴에서 정말 출세하고 금수저로 자란 와스프라고 백인 화이트 앵글로 섹슨 이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 노동자 계층이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제 미국 정치판을 보면은 이 지역색이 있어요. 그렇죠. 미국 중부 쪽 사람들은 미국 중부 쪽 이쪽 텍사스까지 가면 이 공화당 지지자가 많습니다. 근데 서부 쪽 동부 쪽 끝은 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인구도 많고. 파란색과 빨간색 뭐 이렇게 예.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 20개 주는 공화당이 좀 지지가 강하고 한 16개 주는 민주당 지지가 강한데 주로 중부 내륙은 공화당이 많고 그렇죠. 서부와 동부 해안은 민주당이 많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경합을 벌이죠. 벌이는데 이번 그
미 대선은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벤스를 잘 봐야 됩니다. 아하. 공화당 후보는 벤스. 차세대 공화당 주자이자 그렇죠. 리틀 트럼프라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벤스의 어떻게 보면은 흑수저 신화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류 백인 사회를 이끄는 트럼프 그리고 또 그를 보완해주는 그 벤스 부통령 지명자 그 반면에 지금 그 아직까지는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의 현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백인 주류 여기는 아시안 유색인종 비주류 이런 큰 흐름 이런 그 어떤 정치적 구도의 대결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떤 본인의 약점인 부분을 벤스 후보 그러니까 벤스 백인이지만 그 네. 어떻게 보면 흑수저로서 성공 신화를 썼던 그렇게 해서 지금 39세인데 어려운 환경, 엄마도 바뀌고 그래서 뭐 할머니한테 손에서 길러졌고 할머니한테도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복무도 하고 미 해병대 해병대 복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공부를 해서 로스쿨까지 가서 로스쿨을 예일대 로스쿨을 가가지고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보완을 하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의 진영으로서는 선거에 대비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잘한 있는데 거죠. 잘 지금 진영을 짰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벤스가 쓴 힐빌리 노래라는 그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백인 노동자 계층은 아침마다 버스 타고 그 자동차 공장 무슨 뭐 제조업 공장에 출근하는데 그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러 가는데 아니 옆에 집 보니까 흑인 그 사회보장제도 벤스 본인은 한 달 알바 열심히 하면 티본 스테이크 하나 사 먹으려면 그 비싼 티본 스테이크 그래 가슴이 아팠는데 토마호크 스테이크 옆집에 있는 뭐 흑인 노동자는 뭐 사회보장 뭐 이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2번 티본 스테이크 사 먹더라. 이게 과연 공평한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옆에 또 흑인 소녀는 그 정부로부터 주는 그 쿠폰, 음식 쿠폰을 받아가지고 그걸 저 소다, 그러니까 코크나 소다를 사와가지고 사이다. 그걸 2박스 사와서 자기 할머니한테 요거 좀 싸게 줄 테니까 현찰로 바꿔주세요. 이걸 보고 벤스가 이래서는 안 된다. 노력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보상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벤스는. 여기에 지금 백인 노동자층이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현재님 바이든 사퇴했어요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대통령을 사퇴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47대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를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직은 유지를 하지만 그렇죠. 차기 대통령 후보에 나가는 입 후보자에서 사퇴했다 했기 때문에 뭐 사퇴했다고 해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 없어진 거냐? 이거는 아니다. 현직 유지입니다. 현직은 유지입니다. 잘 그런 부분은 잘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상암 자전거님 우리 이영풍 기자님의 열혈 지지자신데요. 바이든 사퇴하고 흑인 아시아계 여성 카멜라 해리스니 그 대통령 후보를 승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 현 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 선정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 가지 지금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전당대회하고 뭐 하고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11월이니까 약식으로 하기 위한 절차를 할 것인지 어떤 절차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지금 활발한 법적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각종 미국을 뿐만 아니고 한국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분석이 있을 텐데 저희가 먼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우리 이영풍 국제 전문 기자께서 계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저희가 항상 그렇습니다만 멜콩TV 우리가 전 세계에 계시는 멜콩TV 시청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폭넓은 이슈 가장 핫하고 따끈따끈한 이슈까지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점 잘 봐주시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을
막 봤더니만 저한테 뭐 좌파 우파 이런 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그 제 눈을 하나 사로잡았던 그 동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그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과 함께 서로 같이 이제 뭐 앞에 기자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문 대통령이 해리스하고 손을 밀고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악수하고 돌아서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손을 이렇게 쑥쑥 아, 참. 저는 뭐 어쨌든 뭐 썩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 해리스 때문인지 아니면은 문재인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거 보면서 썩 뭐 기분이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 해리스라는 사람이 그 속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네, 아무튼 그 장현재님 미셸 오바마가 많이 거론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셸 오바마 스스로 본인과는 그 대선과는 그 선을 긋는 발언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하마평에는 크게 오르지 않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래요. 어쨌든 뭐 오늘 그 바이든 후보 사태 사상 초유의 사태로서 미국 대선 시계가 제로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어떤 흐름, 전개의 흐름을 그 잠깐 짚었고요. 이것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문제가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 전기 자동차 굉장히 많은 세계 1위 전기 자동차 생산 국가가 됐고 그것을 그 미국 코 밑에 있는 멕시코를 통해서 지금 수출을 하는데 한국은 그래도 뭐 지금 알라바마라든가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조지아주 애틀란타 이런 데에 그 현대 기아차 공장이 있고 더불어서 텍사스 쪽에 그 삼성전자의 엄청난 큰 공장 그리고 하이닉스도 지금 엄청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미 많은 그 대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엊그제 그 트럼프의 그런 그 미국에 팔 물건은 미국에서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한 3% 정도 빠지는 등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정치계와 경제계가 적극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뭐 우리 삼성전자나 뭐 현대자동차나 이런 초대기업은요. 본점만 한국에 있지 사실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왜 삼성전자 뭐 저 파업한다 해가지고 정말 맞아요. 저 정말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아직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는 건데 지금 미국의 삼성이나 뭐 LG나 뭐 이런 현대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게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공장을 짓는 그 투자로서 나오는 어떤 부가가치가 그렇죠. 훨씬 한국에 더 떨어집니다. 그렇죠. 생산성이 훨씬 높아요. 지금 사실 롯데가 저 중국에 뭐 들어갔다가 사드 사태로 좀 손해본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트럼프가 뜨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제 조언을 하나 하면은 중국 투자를 줄여야 된다. 한국이 경제는 중국하고 하고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이게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주춤하거든요. 지금 실업률이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대학생들 취직이 안 돼서 지금 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도 앞으로는 이게 사실 한국이 중국과 어떤 무역량이 급증한 것이 2004년입니다. 2004년을 기준으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그래프가 급속하게 중국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20년 지났잖아요. 20년 만에 새로운 지금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포션을 미국이나 어떤 다른 나라로 다변할 필요가 있다. 그게 한국의 미래에 좋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감사합니다.